4학년 큰 수들 연산 힘들면 어때요?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주한호입니다. 오늘 썸네일이 조금 강력했죠? 초등 4학년 바쁘면 스킵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처럼 들리는데, 제 말은 연산이 있고 개념이 있을 때 초등 4학년에서 연산은 별로 중요 부분이 좀 없으니까 개념 부분은 상대적으로 공부 양이 좀 적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고, 아마 제 얘기를 쭉 다 들으면 왜 이런 말을 썼는지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그 교과서 분석에 앞서서 초등 4학년의 특성을 조금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교과서 분석에 대한 이해도 좀 더 쉬울 듯이 보입니다. 초등 4학년은 머리 발달 과정으로는 두정엽 쪽이 자라는 시기예요. 이쪽은 뭐냐면 논리적인 사고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행동 반경이 좀 넓어지는 시기. 그 교과 과정의 수학 내용으로 보면 1학년 암산역, 2학년 구구단, 3학년 곱하기 나누기, 따라서 사칙 계산이 3학년 때까지 끝나는 시점이었고, 4학년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연수의 사칙 계산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는, 확장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기도 하고, 연산을 끝나서 큰 수 나오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연산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연산이 잘 된 경우로 이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각 교과서 분석을 해가면서 특히 암산역, 구구단, 그리고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에서 수학의 원천 빠르기가 끝난다 라면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오신 분들은 4학년 때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나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연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나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시키는 이 악순환의 이 고리가 시작되어지고, 심하면 수학을 초등 4학년 때부터 못하겠다고 이제 뒤집어지는 아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하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바쁘면 스킵해도 됩니다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드셨을 거고, 속 터지는 소리 한다 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3학년까지 그 연산이 잘 된 사람들은 4학년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서, 자연수 사칙 계산이 이제 끝났으니까 수를 확장하는 다양한 연산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큰 수도 확장의 하나인데 교과서가 큰 수로의 확장밖에 좀 안 했다. 그래서 다양한 확장들을 해주는 것을 제가 이따가 교과서 분석 이후로 교과서 이외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좀 언급할 거고, 사실은 그 부분이 연산이 잘 된 분들은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연산이 잘 안 됐다 라고 하면 4학년 시작하는 이 초반이라면 아직도 수학의 빠르기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이때는 초등 4학년 수학을 다 버리고라서라도 수학의 빠르기를 좀 해줘라. 그런데 만약에 4학년 2학기가 넘어갔다 라고 하면 기존 교육에서 수학의 빠르기를 해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5학년에서 분수가 나오는데 그 분수를 수학 빠르게 하는 거를 해가면서 분수를 놓친다 라고 하면 분수가 놓쳤을 때 수학은 다 수포자 대열로 갑니다. 따라서 수학의 빠르기를 부득이 포기해야 되는 사항이 기존에 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빠르기도 잡아야 되고 또 앞으로 분수도 잡아야 된다 그런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교육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4학년 2학기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4학년부터 초등 과정에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초등 전 과정을 끝내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등 2학기 이후로는 현재 제가 만든 그 연산 앱 이외에는 빠르기를 해줄 수 있는 앱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 4학년 초까지는 다른 학습들을 이용해서 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뭐 좋은 선생님 만나고 교재를 짜집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초등 4학년만 해도. 근데 2학기가 돼서 빠르기도 잡고 분수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현재 제 앱밖에 없지 않나. 저도 이제 제 앱을 하라고 하는 것이 너도 낯간지러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막으려고 저도 앱을 만들었으니까 부득이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과서 분석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초등 4학년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출력받아서 저랑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 4학년의 1학기는 큰 수, 각도, 곱셈과 나눗셈, 평면 도형의 이동, 막대 그래프, 규칙 찾기 라고 하는 그 6단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초등들이 지금 쭉 그랬죠. 5단원, 6단원, 대부분 6단원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4학년에서 이 큰 수는 만이 5자리 수죠. 1만을 의미합니다. 만에는 0이 4개 있고 앞에 1이 있으니까 5자리 수고요. 이 5자리보다 큰 거, 만, 억, 조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숫자를 읽어낼 수 있고 또 이제 큰 수들의 그 크기 비교는 어떤 순서로 하느냐라고 하는 걸 배우겠죠. 제일 먼저 뭐겠어요? 어떤 큰 수들이 있으면 자릿수를 세서 몇 자릿수인가가 이제 가장 큰 수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 번째는 만약에 두 자릿수가 같다 그러면 제일 앞자릿수가 어떤 애가 더 크냐 이렇게 아니면 두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비교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를 읽고 크기 비교를 하는 거이니까 만, 억, 조라고 하는 큰 단위수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은 이렇게 큰 수가 되면 또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수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아사, 나유타, 아승기, 불가사의, 무량대수. 제가 다 빼먹지 않고 다 했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오래돼서. 이게 뭐냐면 그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만배씩인 거죠. 만억조 그랬다면 만의 만배. 10,000원짜리가 10,000개 있으면 억인 거고요. 억이 10,000개 있으면 조고 조가 10,000개 있으면 경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고 무량대수가 10의 68제곱으로 기억나는데 그렇게 좀 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큰 수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넘어가 주면 되고 각도는 이제 뭐 각도기를 잴 수 있는 것 예각, 둔각 이런 거 직각은 이미 배웠고 이걸 통해서 그 각도를 재면서 삼각형은 180도다 사각형은 360도다 그리고 이 각도를 더하고 빼고 또 연산하겠다 이 소리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을 좀 하고요. 세 번째 곱셈 나눗셈은 한 22쪽에 걸쳐서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와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의 셈들을 세로셈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연산이 잘 안 됐던 학생들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때 저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애가 너무 싫어한다. 뭐예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빨리 못하는 상태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그랬죠.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잘하기 위해서는 두 자리 나누기 한 줄이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까지도 해줘야 힘이 좀 비축분이 좀 생긴다 이거죠.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는 어림수로 봐서 몇백 하고 몇십이라는 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몇십과 몇십이라는 과정에서 0을 제외하면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의 꼴의 어림수로 그 목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정도에다가 어림술하고 다시 두 자리 곱하기 하고 그거 다시 빼야 되는 연산 과정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와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해가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막 고민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막 그러면서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너무 힘들고 이거 계속 시키고, 여기서 아무리 학부모님들이 실력 없는 애 여기서 계속 시키잖아요. 절대 여기서 실력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하고 있으면 애 울리고 힘들고 도망가고 막 설득하고 뭐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하는데, 이렇게 큰 수들에서 실력이 안 자란다고 제가 1, 2, 3학년 때 쭉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전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어떤 수학에서 뭔가 어렵다면 최소 1년, 2년의 부족 부분이 최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다음 확장 때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자리값 알려고 하는 거고,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는 그 어림수로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잘 되고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잘 되면 이 암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쓰면서도 엄청 힘들어하고 이런 아이들로 쭉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 이미 3학년 때까지 실력이 잘 갖춰진 아이인데 연습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큰 수들에 대한 세로 곱셈과 나눗셈들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서 실력이 잘 되는 아이도 이 큰 수들을 계속하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 큰 수 계속하면 수학만 싫어지고 빨리 수포자 만드는 길입니다. 만약에 실력이 좀 된다, 실력이 안 되면 더더욱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아이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하루에 한 문제 푸세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맞는다, 그럼 당연히 그만 풀죠.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한 문제 풀었는데 틀렸다, 어떡하죠? 풀렸는데 그냥 마는 것도 안 되죠. 다시 풀려야죠. 근데 또 틀렸어, 그럼 어떡하죠? 그래도 꼭 참고 한 번 더 풀려봐야 되겠죠? 한 번 더 풀렸어요. 근데 또 틀리면 어떡하죠? 이제 이때부터 어머님 뚜껑 열립니다. 하나하나 알려줬는데 왜 틀리냐 막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세 번이나 풀었는데 틀리면 뭐예요? 실력이 안 된 건데, 대부분 구구단은 안 됐으면 여기 뭐 잘 안 됐을 거고, 대부분 더하기 빼기 암산력이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을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 잡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오늘 세 번 풀려서 다 틀렸다. 야,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인 것보다, 야, 내일 하자, 내일 해. 이렇게 하면 가볍게 끝나고 내일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아이가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나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가 하는 방법을 이제 모른다면 그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화낼 이유가 뭐 있어요? 정작 실력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그 실력이 부족한 거는 이 큰 수 연산에서 안 되니까 실력을 기르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문제라면 하루에 한 문제 풀고 틀리면 한두 번 더 풀다가 또 틀리면 오늘은 영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어머님 생각하셔야지, 그거 틀린다고 너 세 번 틀렸는데 세 번 풀었는데 세 번 다 틀리면 어떡하냐,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안 되면 다 써라, 받아올림수 다 써라, 아니면 구구단 다 써라, 암산력 하는 거를 암산력 하지 말고 다 써라. 정말 수학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큰 수나 이런 것들은 진짜 실력을 길러놓고 바로 넘겨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제가 곱셈 나눗셈을 한참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서 걸려서 집집마다 싸우는 집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보십시오. 한 문제 틀리고 막 그런데 이것도 하루에 한 문제 푸는 것도 너무 힘든 집이 있어요. 무슨 집일까요? 암산력, 구구단 이런 것들이 막 정말 부실한 거예요. 몇 문제 안 풀고 교과서만 있는 거 잘 풀고 몇 번 풀었으면 됐다. 연산 안 된 겁니다. 뭐 이런 상태면은 계속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만하세요.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버리세요. 스킵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연산을 좀 더 보강하는 시간으로 해주시고,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나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먼 훗날에 중학교 가서 하루에 한 문제씩만 이렇게 푼다거나 안 되면 고등학교가 해도 됩니다. 왜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안 나옵니다. 특히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문제가 아니라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가 안 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안 되면 앞으로 수학 어떻게 하느냐, 그거 못해도 지장 없습니다.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왜 그거 못하면 큰일 난다고 누가 그러십니까? 그거 못한다고 해도 수학은 그동안 못하는 애 굉장히 많았고요. 그 틀린 애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로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못해서 나 수학 못했어 라고 하는 애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하면 나중에 분수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가 됐고 분수에서는 대분수로 바꿔요. 아니면 약분부터 하거나 그러면 작아지거나 이 그냥 분수가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혼동하고 제가 왜 혼동하고 그러는 것도 이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으로 좀 미룰게요.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이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잘 못 오고 틀린다 해서 앞으로 애가 수학을 못 온다고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잘 못 온다고 해도 그냥 부족한 연산 부분, 작은 수의 연산만 보강하고 분수로 넘어가도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틀리고 막 문제가 생겨서 이걸 계속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잘 못하고 틀리고 했을 경우 수학을 못 온다 라고 하면 근거 대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이거 못 온다 하더라도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야하고 싸우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하세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작은 수 연산이잖아요. 작은 수 연산하면서 애들하고 안 싸웁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뭐 이런 거를 계속 시키면 애가 맨날 다 맞지 않느냐. 다 맞아야죠, 당연히. 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 더하기 3을 어제도 내고 오늘도 내고 계속 내면은 애가 얼마나 짜증나겠냐. 안 짜증납니다. 2 더하기 3을 계속 물어봐도 아예 짜증나지 않고요. 짜증날 거라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잖아요. 수학과 또 이제 언어라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어렸을 때 서너 살부터 애야 밥 먹어라 라고 했죠. 이거 애가 20년, 30년, 30, 40, 50이 때도요. 애야 밥 먹어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 몇십 년 동안 애야 밥 먹어라를 계속하니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다른 말로 바꿔줘. 이런 말 해요?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은 수 짜증내는 거는 짜증낼 거라고 부모님이 지레짐작하시는 거고 2 더하기 3 빨리 나오는데 왜 짜증납니까? 그리고 이거 계속 하는 거 잘 나와야 돼요. 제가 연산은 그렇잖아요. 국어에 가나다라다. 가나다라를 문제 내면 막 짜증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빨라야지. 가나다라가 버벅버벅 해가면서 무슨 국어를 합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큰 수를 빨리 해라.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빨리 하도록, 오답 없이 빨리 하도록 연습한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말 빨라지려면 그 이전의 연산에서 빨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몇 번 만에 빨라지는 거죠. 곱셈 나눗셈 그만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또 했네요. 이 부분이 아마 4학년에서 학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의 가장 그 첨예한 대립 지점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면도형이 이동이 이제 초등 4학년에 나왔는데 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큰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동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에는 크게 이제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면서 움직이는 게 있고 모양과 크기가 바뀌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게 있겠죠. 근데 어떤 게 쉽겠어요?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 이동을 배우는 거고 그 이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밀기, 뒤집기, 돌리기. 밀기를 어려워하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뒤집기인데 뒤집기는 어때요?
앞으로 이제 대칭이나 이런 거를 좀 나와주는 거죠. 대칭 때문에 좀 어려운데, 대칭을 이제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라는 미술 기법이 있어요. 그걸 좀 알려주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여주는 거를 하면 되는데, 이 대칭에서 이제 뭐 어려운 게, 그 물건이 있고 대칭 축이 이 물건 밖에 있으면서 이제 움직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물건의 그 일부분을 먹어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어제가 어렸으니까 대칭 축이 그 대칭 이동시키려고 하는 대상의 밖에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떨까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중고등학교에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 이거를 이제 대칭 이동시키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선대칭과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이동시킨 도형에 관한 문제가 초등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함수에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애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 합니다. 이 부분은 언제 대칭에 관한 뭐 특강을 하나 하든지 해서 좀 잡아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설명하면서 막 드네요.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것을 배워주고, 이동하는 뭐 대응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대응점이 끼리 이어졌을 때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거, 곧 수직을 또 배워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면 대칭이 좀 되고요. 그거 이제 데칼코마니 하면 대칭이 확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리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돌리기를 정말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저도 초등학교 때 돌리기를 하는데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90도 아니면 180도 아니면 270도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놔두고 제 머리를 돌려야 되잖아요. 제 머리가 안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돌렸죠, 뭐. 그림을 돌려놓고 이렇게 생겼네 하고 다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돌리기를 회전이라고 하는데,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요, 중고등학교 때 회전을 안 다룹니다. 너무 고맙죠. 아이들한테 회전을 알려주고요, 중고등학교 때 회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쪽 평면도형의 이동에서는 밀기는 쉽고 뒤집기는 데칼코마니를 통해서 좀 알려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교과서에서 좀 안 다뤄지니까 대칭 그 축에 따라서 대칭 축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생각 없으면은 아이들이 똑같이 움직였을 때 그 대칭 축과의 벌어진 그 간격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문제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 좋은 거죠. 그 막대 그래프는 이제 자료 정리한 방법으로서, 수학이니까 자료들을 다 수로 나타내야 되고요. 그 수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표로 먼저 나타내고, 그거를 다시 수로 나타냈는데, 그걸 이제 막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막대의 그 폭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히스토그램과의 차이점을 막대 그래프에 그 얘기를 좀 미리 해주면 나중에 히스토그램하고의 분류가 되겠죠. 4학년 때 좀 어렵다고 하는 거는 4학년 1학기 마지막 규칙 찾기에서 규칙이 이제 변하는 것들이 나와요. 일정한 수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더하는 수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게 두 개예요. 아니면 표로 만들었는데 가로의 움직임과 세로의 움직임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삼각수, 사각수라고 하는 건데, 이 삼각수하고 사각수를 4학년 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삼각수는 특히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을 통해서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꼭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이제
한 개씩이었다가 지금 두 개로 나오는 4학년 거고, 역시 논리적인 4학년이라 규칙이 조금 어려운 게 나왔다라는 거죠. 아마 4학년에서 좀 어렵다면 규칙에 관한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1학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2학기는 첫 번째 단원이 분수의 덧셈 뺄셈인데, 분수의 덧셈 뺄셈은 동분모의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더하기 빼기인 거고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분수의 기준인 단위 분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3개 더해진다면 4분의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은 4분의 1이 3개 더해진다라고 하셔야 되고, 3개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곱하기랑 혼동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분모의 뺄셈도 뭐가 필요하냐면 1에서 진분수를 빼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동분모의 뺄셈들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1학기에 이제 각을 배웠고, 변의 길이와 각이라는 분류 기준을 가지고 삼각형을 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에 3변이 있잖아요. 그 중에 2개의 변이 길이가 같은 것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3개의 변이 같은 것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이게 정의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2변이 길이가 같은 거고요. 2변이 길이가 같으면 밑각이 서로 같죠. 밑각이 같은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밑각이 같은 것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게 정의가 아니라 정의로부터 나오는 정리라는 겁니다. 어쨌든 변의 길이를 통해서 분류하면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이 있고요. 각을 기준으로 하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 있는 거고, 이것도 정의들도 각각 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보면 저절로 알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혼동하는 겁니다.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고, 예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각은 0도부터 90도까지 그 사이에 각인 거고, 아마 예리한 각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각 삼각형이 세 각이 예각인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둔각은 세 각이 둔각인 삼각형이겠죠? 아니죠. 삼각형은 네 각의 합이 180도이니까 90도 넘는 게 2개 이상은 넘어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둔각은 어때요?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 그렇게 되고요. 직각도 마찬가지죠.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뭐 이런 걸 다 배우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긴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없죠. 근데 여기서 그 부모님께 문제 한번 낼게요. 이등변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인가요? 예각삼각형이 아니에요? 이때 예각삼각형이라는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등변 삼각형 그릴 때 둔각삼각형 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과 예각이냐 둔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그리면 무의식 중에 예각 삼각형을 그리던 아이들이 대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등변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지? 라면서 많이 틀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이걸 막으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얘기 나온 5개의 삼각형에다가 예각 이등변 삼각형, 둔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도 있다고 조금 해준다면 아까 그와 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죠. 이들을 섞어 놓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정리를 그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단원은 소수의 덧셈과 뺄셈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얘기했죠. 스테빈이라는 사람이 워낙 잘 만들어서 소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 이제 소수가 나와서 이리저리 막 하는 이유는 연산을 보강하려고 하는
그 측면이 좀 더 강하다. 뭐 소수를 배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 연습하고 계산하고 막 그런 거는 십진법의 그 체제 내로 완벽하게 들어가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소수 두 자릿수는 소수점 안에 그 두 자릿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낼게요. 0.30은 소수 한 자릿수일까요? 소수 두 자릿수일까요? 그럴 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0.30은 0.3과 같으니 0.30은 소수 한 자릿수다. 아니요.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0.30은 소수 두 자릿수 있잖아요. 0.3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한 자릿수인데 만들 수 있으니 한 자릿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나요? 제가 지금도 할아버지인가? 지금은 이제 장년이라고 보고 제가 한 20년 되면 할아버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할아버지 될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할아버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될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만들어지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어지는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라서 이것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이거 바꿔주면 이러는데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거 논리적인 구조를 좀 갖추라 이런 말입니다. 소수의 덧셈 뺄셈 가볍게 처리해도 된다. 여기도 연산 큰 수 나오는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여기 부족하다 그러면 여전히 작은 수 연산이 부족함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단원이 사각형인데,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이 다양한 사각형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평행을 해야 됩니다. 평행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평행이 한 쌍인 게 사다리꼴이고 평행이 두 쌍이었을 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평행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진 다음에 다양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전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그 3학년 때 배워서 여기서 이제 마른 모만 하나 더 추가하는 거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목에 이제 못 배우니까 이 평행과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고 평행 배우고 이 평행으로 연결고리를 안 가져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모든 그 다양한 그 사각형들은 평행과의 관련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하려면 평행과의 관련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관련되는 평행의 정의나 평행선 사이의 거리나 이런 것들은 교과서하고 제 의견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가 1학기 때는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 2학기 때는 이제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옵니다. 막대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막대 그래프의 제일 위에 그 선에서 중간 점을 잡아주고 이 점들을 이어서 꺾은 선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이 점들끼리 이은 선분들을. 그러면서 밑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를 없애주면 꺾은 선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 꺾은 선 그래프만 갖고도 막대 그래프에서 갖고 있던 모든 성질의 것을 다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막대 그래프를 꺾은 선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막대 그래프보다는 꺾은 선 그래프를 해주는 별도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장점을 이해하는 거가 필요하겠죠. 꺾은 선 그래프를 해주는 것은 이제 선으로 이어지잖아요. 선이 갖는 장점들이 뭐냐면 선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지 않은 중간값들을 알게 되고, 이 그래프들을 나중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아닌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선들을 촘촘하게 하면 선분의 길이들이 더 짧아지면 좀 더 부드러워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나중에 가면 고3 때 되면 정규분포라든지 이런 통계로 넘어갈 수 있는 터전으로 가려고 지금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각형이 나와 있는데,
뭐 정다각형, 뭐 대각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등 4학년에 1학기하고 2학기 거를 이제 전부 다 하나하나를 봤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6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큰 수의 읽기 비교를 하고 세 자리하고 두 자릿수의 곱셈과 나눗셈이라는 세로셈, 소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삼각형과 사각형, 정다각형들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리고 변하는 규칙들, 2개 변하는 거를 4학년 때 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큰 수의 읽기나 세 자리하고 두 자릿수의 세로셈, 소수의 덧셈 뺄셈 몇 가지가 다 뭐예요? 연산이죠. 근데 이쪽 부분이 다 확장에 속한 거라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스킵해도 좋겠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스킵하고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면 괜히 시켜서 수학 포기하게 하지 말고 스킵해라. 이거 안 돼서 나중에 5, 6학년 중고등학교 문제 안 된다. 이거 갖고 너무 실갱이하지 마라. 이걸로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도 실력이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보면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이동인 밀기, 뒤집기, 돌리기가 있는데, 밀기는 함수에서 평행, 뒤집기는 대칭, 돌리기는 회전 운동으로 변할 텐데 중고등학교 회전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대칭이 중고등학교 함수에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평행 이동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평행 이동이 어려워서 힘든 중고생들은 거의 없고요. 대칭이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이게 막강 문제들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함수 부족하고 이런 데다가 아까 얘기했죠. 대칭 나와주는 거고, 대칭의 축이 모양의 중간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과 선대칭 도형 사이에 갖는 이 부분이 명확히 이제 개념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막 하면 함수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 개념들 사이에서 혼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힘들어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과정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교육평가원에서 뭔가 잡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하다가 대칭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하다 안 되면 생각해 보라는 것이 제가 그 얘기해 주는 게 대칭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고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이거는 이제 현대 생활에서 필요한 도표를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고 만약에 연습한다면 이 규칙, 4학년에 나오는 규칙은 좀 더 연습할 필요가 있겠다. 큰 틀로 보면 어때요? 큰 수나 이런 소수나 이런 연산들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연습을 많이 시키지 마라. 그러면 그 이동 중에 대칭, 그리고 사각형에서는 평행, 삼각형에서는 변과 각이라는 측면, 삼각형은 6요소가 있는데 변 3개, 각 3개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는 현대 생활에서 수학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과학이나 사회나 과학 쪽에서, 그리고 경제나 무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수학 이해 부분에서 더 많이 사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개념과 규칙이라고 하는 연습을 좀 해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4학년에 큰 시에서 남들 실갱이 할 때 시간을 좀 벌 수 있죠. 그런 측면으로 4학년을 좀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1, 2, 3학년 때 연산을 엄청 강조하다가 지금 4학년 어때요? 스킵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을 잘 기른다면 이 4학년 큰 수들은 하루에 한 문제씩이나 연습하다가 그나마도 어때요? 단원 평가 보면 버리세요. 이 큰 수가
뭐 연습을 많이 했고 애들을 괴롭히고 하는 용도로 쓴다면 오히려 그 더 나쁜 결과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큰 수에 대한 연산을 부족해 하면 이제 버리면 시간들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4학년에서 그 교과서 이외의 부분,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4학년에서 중요 포인트라고 해서 밑으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4학년에 큰 수의 연산이 안 된다면 작은 수의 연산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큰 수 계속 시키지 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큰 수 계속하면 안 된다. 4학년 초반이면 다른 여타의 교육으로 좀 빠듯하고 힘들겠지만 그 짜집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 사교육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4학년 중반 넘어갔다, 5학년 6학년 됐다라고 하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 밖에는 그 수학의 빠르기를 해줄 수 있는 게 현재 사교육 체제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뭐 또 다른 게 나오면은 뭐 제 거 아니더라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근데 현재는 제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큰 수는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도 되고 못 푼다면 버려라, 스킵해라. 아까 말했죠.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수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거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학 못하는 거 아니다. 이거 꼭 못하겠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알려주세요. 그때 알려줘도 힘들다. 에이 설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초등 4학년에서 착각하기 쉬운 개념이라고 해서 제가 한 7개를 좀 만들어 놨어요. 소수는 1보다 작은 수라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소수는 그런 게 아니라 소수점이 찍혀서 만들어지는 실수를 모두 다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1보다 클 수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분수, 그 진분수 있잖아요. 자연수 부분이 있는 거를 대소수라고 하고 자연수 부분이 0인 수를 진소수라고. 이거 교과과정에 있네.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데 소수를 무조건 1보다 작은 수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분수가 다 1보다 작습니까? 대분수는 1보다 크지. 1이라고 같거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0.30은 소수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다. 한 자릿수도 만들 수 있다? 네,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으나 현재는 두 자릿수인 게 맞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논리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그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수학에서 많이 틀립니다. 현재 주어지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등변 삼각형을 예각삼각형으로 착각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행의 정의가 교과서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평행은 기본적으로 평행이라고 하는 거가 그 뭐죠? 두 평면 사이에 만나지 않는 두 평면, 평행입니다.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도 평행입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을 때는 직선과 직선 사이에서 평행만 다룬 거고요. 직선과 직선에서는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라고 그러면 그 평면이 있는 것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라고 하면 이거 꼬인 위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무리 가도, 이게 직선이라고 보면 아무리 가도 이 둘이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이런 거를 평행이라고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게 하려면 평면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이들을 평행이라고 하고 이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에다가 평면에서라는 말을 추가해서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아이들이 틀리게 되고, 얘기했죠. 이걸로 틀리게 되면 개념을 외워서 문제를 풀지 않는 현상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외워서 이걸로 풀어서 틀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분의 길이를 최단거리라고 하고 그 최단을 뭐예요? 생략해서 거리다. 그러니까 거리는 최단거리의 약자다. 이 선분의 길이다 라고 했잖아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잡냐 이거죠. 평행한 한 직선의 위에 있는 점에서 또 다른 평행선까지 길이를 쭉 대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어때요? 이 많은 두 개의 직선 중에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중에 뭐예요? 최단거리. 이 최단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거고, 수직으로 만나는 거가 왜 짧으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원을 통해서 다시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맞춰서 평행선의 거리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거는 평행선 사이에 수직인 선을 긋고 그 선분을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거리라는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각선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 내에서는 이웃하지 않는 그 두 각의 그은 선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용어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각이잖아요. 대가 마주본다는 뜻이거든요. 마주보는 각에 그은 선 해주면 대각선을 좀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갖는 추세, 조사하지 않는 중간값,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곡선으로 변질되고 바뀌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 방향성 때문에 막대 그래프를 지금 꺾은 선도 나중에 점점 뭐가 돼요? 곡선으로 자료가 촘촘해지면 이런 상태가 돼서 그 추세를 알 수 있는 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꺾은 선을 보면 막대 그래프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 7가지가 초등 4학년 공부하면서 착각하기 쉽거나 이런 걸로 제가 좀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초등 4학년의 큰 수들을 빼고 추가로 해서 몇 개를 그 연습시켰으면 하는 거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초등 4학년 때 한 5가지를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목창인 거고, 목창을 2학년, 3학년 때 구구단 이후로 구구단 보강하는 용도로 했는데, 이 목창을 좀 더 연습해주면 5학년에 약수 구하는 게 좋고요.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목창들을 좀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제가 추가로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몇 가지를 좀 배워요. 가장 먼저 이제 소수를 배우고 거듭 제곱을 배우고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소수를 배우고 소인수분해를 하고 거듭 제곱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한 달 반 속에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확장이잖아요. 배우자마자 확장하는 거고, 뭘 요구하냐면 수 감각을 요구합니다. 아니, 배우자마자 수 감각을 요구하고 어려운 거를 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예전부터 초등 4학년이나 5학년 때 지금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소수, 거듭제곱, 소인수분해. 물론 제가 가르치는 그 앱 프로그램에서도 4학년 곱하기 나누기가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보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중학교 건데 지금 초등 4학년한테 알려주면 어떡하냐. 초등 4학년한테 알려주면 머리 발달 과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라고 하는 것도 그 미국에서는 초등 4학년 때 하고요. 이 부분이 그 왜 제가 뭘 하냐면 60 이전까지의 소수들 다 외우라는 거거든요.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53, 59. 지금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소인수분해 근데 다 됩니다. 저는 소인수분해 하면서 밑으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배웠죠. 전 이렇게 해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다 나옵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돼야 어때요? 수 감각이 사라지는 거고, 소인수분해 한다 소리는 큰 수에 대한 감각들인 거고, 이 수가 갖는 특성들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하나하나 해다가 보면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잊어먹고요.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소수를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맨 2, 3, 5, 7, 9구단 내에 있는 것만 계속, 선생님도 그래요. 작은 소수부터 차례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은 문제 난리 날 겁니다. 어려운 문제 다 문제가 될 거고, 아마 차곡차곡 안 해서 그렇다고 학생 탓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거듭제곱이 사실은 초등 2, 3학년부터 그 거듭제곱이 안 나와서 그렇지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혼동되는 원인이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잡아주고 외우게 시켜주면 거듭제곱들, 제가 외우라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2의 거듭제곱들, 3의 거듭제곱들, 2의 제곱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2의 10제곱까지 다 외워버리고요. 3의 4제곱까지 외우고 5의 세제곱, 5의 4제곱까지 외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곱만 외웁니다. 20까지.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20의 제곱. 지금 다 외우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외우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자유자재로 막 씁니다. 실제 문제 풀 때도 되고.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없어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마 이런 거를 애들한테 제가 뭐 강제로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부모님도 이거 설득이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럼 나중에 하지. 애들처럼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나중에 하면 배우자마자 확장하고 수감각을 요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부터 중학교 건 막 초등어고는 게임이 안 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막아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걸 막 외워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분수를 하면서 다 씁니다. 이걸 모르면은 연습이 안 되는데 이걸 외웠잖아요. 그러면 분수 5학년, 6학년, 2년 동안 분수해 가면서 이거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뭐 13, 17, 19의 배수들이요. 5학년 약분해서 씁니다. 배우나요? 안 배웁니다. 약분할 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분수에 곱하기 할 때 약분 안 하면 틀리게 하면서 이수를 넣습니다. 뭐예요? 틀리라고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황당한 거죠. 그러면 약분 연습할 때 넣던지, 소수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안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때요? 멘붕 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고 왜 이렇게 되냐. 연습 안 하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4학년 때 이 연습을 하면 분수 2년을 거치면서 자동으로 수감각이 생겨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곧바로 어려운 문제를 사용하면서 이 수감각을 살려서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지금은 아이가 더하기하고 곱하기 안 헷갈리죠.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항으로 들어가요. 나누기 분수로 들어가고, 그러면 남는 게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혼동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에서 오류를 막 쌓아가고 있어요. 다만 거듭제곱을 안 배우고 문제가 안 나오니까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혼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중고등학생들한테 혼동돼서 어려워한다 그러면 어때요? 초등학생들이 정말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왜요? 중학교, 고등학교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헷갈리면 왜 헷갈려요? 다만 곱하기가 다 생략돼서 없게 되죠. 그러면 곱하기를 살려서 더하기로 바꿔주고 이해해 줘야 되고, 그죠? 거듭제곱들 이해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수를 배우고 거듭제곱 제가 외우라는 거 그거 하고 소인수분해까지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앱에다 넣고 막 연습하면 아이들이 난리 납니다. 뭐 어렵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그 지금 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써놨어요. 블로그나 그 홈페이지나 이렇게 찾아서 갔다가 외워주시면 좋겠고, 이거 막 외우시다가 힘들면 저희 앱을 시켜줘도 좋겠고, 어찌됐든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정리하면 초등 4학년은 3학년까지 자연수의 사칙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있는 다양한 연산을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 교과서가 큰 수로만 갔다. 큰 수는 조금만 해줘도 되고 다양한 확장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확장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더 다양한 확장들이 좀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이쪽 거를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해서 넣은 거고, 4학년에서 다양한 확장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 거기까지 막 다루면은 이게 정신 없어질까 봐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4학년에서는 큰 수의 연산에 집착하지 말고 아이가 머리가 커지니까 논리적 사고를 키워주고, 중학교 1학년 때를 대비해서 소수나 거듭제곱, 소인수분해들을 연습을 좀 해주고, 이걸 가지고 분수에서 5학년, 6학년 때 연습해서 수 감각을 좀 살리는 일을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영상보다 오늘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학년 때가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고 지겨워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해소시키는 거였고, 제 말씀 맞죠? 4학년 큰 수들 연산 힘들면 어때요?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실력을 키워야 되고, 큰 수 연습한다고 실력 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제 영상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